김해 설정! 이번 방송은 김해시에서 주최하고 사단법인 생활자치 커뮤니티 우리 동네 사람들이 주관한 시민권 제대로 들여다보기 두 번째 강의인 강재규 인제대 교수님의 국민주권과 지방자치 강의의 실황입니다. 95년 9월 1일 인제대학교 발령받아오면서 제가 이제 마음에 새겼던 것은 첫째가 뭐냐면은 실천적인 지식이 되자. 교수는 이제 공부하고 연구하는 사람, 그리고 또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런 교육자니까 우리가 공부하고 연구하고 하는 거는 뭔가 지 혼자 뭐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자기가 연구한 것을 토대로 해서 좀 사회를 좀 나은 방향으로 바꾸자 하는 그런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혼자 뭐 책상 앞에 앉아서 연구한 거 그냥 발표하는 것만으로 그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제가 공부한 것을 사회에 좀 접목시켜서 뭔가 좀 개선해 내려는 그런 목적을 하나 두고 있었고요. 또 하나는 지역 밀착형 교수가 되자. 지금 제가 말씀 중에도 나오겠지만 수도권 집중 이게 좀 심각하잖아요. 대한민국 인구의 50%를 차지하고 이렇거든요. 물론 산업 구조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사회의 여러 가지 모순이나 문제점들은 수도권 집중 여기서 비롯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특히 우리 인제대학교 같은 경우도 서울 경기 출신 교수님들이 참 많습니다. 세계의 대학, 뭐 민족의 대학 이런 걸 지향하다 보니까 우리 지역분들보다는 서울, 경기 또 제자도 서울에 있고 하다 보니까 그래요. 그런 분들 중에 일부는 김해나 부산에 주소지를 옮겨가지고 생활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지금도 여전히 서울에서 주말이면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김해 같은 경우도 인구가 한 54만 이래 안 됩니까? 대학이라는 것은 온갖 전문가 집단들이 다 모여있는 싱크탱크 기관이다 이래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들 서울로 가려 하고 여기서 이제 오셨다가 좀 경력 쌓아서 또 가시고 그거는 안 맞는 것 같다. 저는 그래서 여기에 뼈를 묻기로 그래서 지금까지 이 두 가지 제가 생각한 거는 현재 실천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오늘 저에게 주어진 강의 제목은 보시는 바와 같이 국민주권과 지방자치 상당히 주제가 광범위합니다. 국민주권이라는 거 우리 국민이면 누구나 대충 알죠, 그죠? 뭔지. 그러나 또 새로운 이제 주권이 뭔지 들어가 보면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강좌에 참여하신 분들은 이제 전공 지식을 조금 가미를 해가지고 국민주권이 뭔지 한번 같이 살펴보는 그런 계기로 삼고 또 지방자치 그 국민주권하고 지방자치는 어떤 의미를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헌법 1조 노래 아시죠?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헌법 1조를 잘 아실 거예요. 1조 1항, 2항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군주국가 아니고 그죠? 독재국가 아니고 민주국가고 공화국가다. 이런 의미죠. 그리고 2항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민주권주의. 예전에 군주국가 시절에는 군주주권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국가주권 이런 게 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프랑스는 시민혁명이 성공을 거두고 안 했습니까? 그리고 미국도 마찬가지거든요. 영국하고 뿌리가 같으니까 미국도 시민혁명, 독립선언문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게 되었는데 독일에서도 시민혁명 움직임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독일에서는 시민혁명이 성공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이웃나라 영국이나 프랑스 이런 데서는 시민혁명이 성공을 거두고 그때 군주 왕은 단두대에 서서 목이 날아가고 이런 역사적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독일도 뭔가 바꾸기는 바꿔야 되는데 주권 저걸 어떻게 배분을 하지? 어떻게 누구에게 주지? 하다 보니까 원래 주권이라는 것은 뭐 왕이건 그죠? 그리고 국민이건 이런 자연인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거든요. 근데 애매하게 국가라는 그런 조직에다가 주권이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시민혁명을 피해가기 위해 하나의 수단으로서 국가주권론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국가에서는 대부분의 나라가 국민주권 국가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제목에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 원리로서의 국민주권주의 이렇게 그래서 우리 헌법 1조에서 1항 2항에서 이야기하는 거 이제 국민주권주의 그리고 민주주의 원리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헌법은 국가의 최고법이잖아요. 우리가 근본법이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헌법 제1조 가장 첫 그죠? 첫 조항에다가 물론 헌법 전문이 있습니다만은 첫 조항에다가 저렇게 딱 규정을 했습니다. 민주주의, 국민주권주의 이게 이제 헌법의 원리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원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민주주의가 뭡니까? 우리가 말하는 백성이 주인인 그런 정치 원리거든요. 그리고 국민주권주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국민주권주의 원리, 민주주의 원리 이게 우리 헌법의 가장 중요한 기본 원리입니다. 이거는 뭘 의미하느냐면은 국가 권력은 일반적으로 상권으로 분리를 해서 보잖아요. 국회가 법률을 제정할 때는 이런 헌법 원리에 맞게끔 저걸 이제 구체화할 수 있도록 법률을 제정을 해야 됩니다. 입법부에 대한 어떤 구속력 이게 있는 것이죠. 그리고 행정부, 대통령을 비롯해서 정부, 그죠? 이 사람들은 법령을 집행하는 그런 권한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법을 집행할 때, 행정을 행할 때 이 원리에 충실하게끔 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사법부 재판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이 원리에 충실하게 재판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모든 국가 기구를 구속하는 원리, 뭐랄까, 지향점이랄까, 그겁니다. 자, 그래서 민주주의 원리, 국민주권주의 원리, 헌법 1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어요. 자, 국민주권주의, 국민주권, 뭔지 한번 봅시다. 자료 보시면, 국민주권이라 하는 것은 국가의사, 대한민국의 의사, 이걸 갖다가 전반적으로, 그리고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최고의 권력. 그죠? 그게 주권이거든요. 그게 주권입니다. 우리가 국민주권 할 때. 그러니까 국가의 의사를 전반적으로, 그리고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힘. 그게 주권입니다. 이게 누구에게 있다고요? 우리 국민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여정부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저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거. 그죠? 이걸 갖다가 국민 개개인의 가슴 속에 심어준 거. 저는 이게 사실 아주 가장 잘한 거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물론 이것이 참여정부 노무현 대통령이 갑자기 툭 튀어나와가지고 한 건 아니겠죠. 옛날부터 우리가 4.19 혁명도 있고 또 60항쟁도 있고 또 뭐 그전에는 또 3.1운동도 있고 그죠? 민중들 쭉 쌓아왔던 그런 것들이 이제 결정체가 돼가지고 참여정부 대통령이 뭐 정부 이름도 참여정부 그 정부를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에게 각인이 됐다는 거. 이번에 촛불혁명도 있잖아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 최고의 국가의 최고의 권력입니다. 저것이 국민이 보유한다는 것. 그리고 모든 국가 권력의 정당성의 근거가 국민에게 있다는 것. 이게 바로 국민주권주의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초기에 미국 독립선언 그리고 프랑스 인권선언 이 속에 이 이념들이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주권 다시 한번 정의를 해보면은 국가 의사를
전반적이고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최고의 권력 또는 권위, 이걸 갖다가 주권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주권이라는 것은 국가와 국가와의 관계에서는 독립적인 독립성을 가지는 권력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내 한국가 내에서는 그것이 최고의 권력입니다. 뭐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 이거보다도 더 위에 있는 최고의 정점에 있는 그런 권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권은 우리가 국가 권력,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 이거는 분리가 가능하거든요. 이거는 헌법에 의하여 헌법이 제정됨으로써 또 개정됨으로써 부여된 권력이다, 이래 할 수 있는데, 이 주권이라는 것은 헌법 이전부터 있는 시원적인 그런 성격을 가진 권력이다. 국가 이전, 헌법 이전, 제정 이전부터 존재하는 권력이다. 이거는 국민에게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그런 권력이다. 이래서 우리가 시원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항구적입니다. 단절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나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입법, 사법, 행정. 통치권은 입법, 사법, 행정 이렇게 나눌 수 있거든요. 이거는 나눌 수 있는 권력이 아니에요. 단일 불가분성. 그리고 또 누구에게인가 양도할 수 있는 그런 권력이 아닙니다. 그래서 불가양성,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율적인 권력. 우리 국민들이 결단을 해버리면은 뭐 하여튼 이번처럼 대통령을 끌어내릴 수도 있고, 뭐 잘못이 크면은 목을 쳐버릴 수도 있고, 이러한 성격의 권력이 바로 주권입니다. 시원적인 권력, 항구적인 권력, 불가분적인 권력, 그리고 자율적인 권력,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국민이란 뭔가? 여러분들, 국민은 우리 다 국민 아니에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제가 법과대학에 처음에 들어가가지고 헌법을 공부하면서 국민을 헌법에서 정의를 해요. 그리고 국민주권주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헌법학자들 대부분이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가지고 주권, 그리고 또 국민, 이걸 갖다가 아주 가치 중립적으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우리 헌법 정신, 헌법 1조의 정신은 그게 아닌데, 저는 항상 그런 의문을 품었어요. 우리 헌법 10조나 이런 거 보면 인간의 존엄성 존중이라든지 행복 추구권, 이런 걸 국민의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거든요. 근데 좀 전에 이야기했던 국민주권주의, 민주주의 원리, 또 법치주의, 또 문화국가 원리, 평화국가 원리, 이런 것도 헌법의 기본 원리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런 헌법의 기본 원리라든지 또 권력을 분립하고 상권 분립을 하고 오권 분립을 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우리 헌법 10조 인간의 존엄성, 이걸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 하는 것을 저는 보고는, 헌법교에서 보고는, 저는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는 문학을 하고 싶고 그랬는데, 그 법학이 과연 적성에 맞을까? 과연 적성에 맞을까? 걱정은 좀 됐었는데, 법학을 공부해보니까 인권이 뭐고, 평등이 뭐고, 자유가 뭐고, 정의가 뭐고, 이렇게 나오더라고. 저는 사실은 황홀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사회단체를 가서 의의를 가끔씩 할 때도 있고 하는데, 항상 헌법 1조, 국민주권주의, 민주주의, 이걸 무척 강조를 합니다. 근데 학회나 이런 데, 공법학회, 지방자치부학회, 이런 게 막 있거든요. 저희들이 활동하는 학회가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소위 말해서, 저거는 순사쿠라, 이렇게 보는 경향이 강해요. 왜? 법학자들은 법 해석학적인 측면에 아주 무게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뭔가 사회의 바람직한 방향을 위해서 잘못된 법을 고쳐야 되고, 이런 주장보다는 지금 현재 법 조문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그 의미가 뭐고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여기에 이제 중점을 두거든요. 그래서 조금 혁신적인 요런 진보적인 요런 이야기를 하면은 이상하게 봐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 하는 학자들은 외롭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지역사회에서 많은 활동을 하시면서 외로움 같은 거, 앞서 나간 사람도 좀 외롭거든요. 그런 걸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오셔가지고 동질감을 가진 분들이 만났기 때문에 조금 더 위안이 되고 위로가 될 것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오늘 왜 오셨어요? 여기 왜 오셨습니까? 낮에 일하시고 되게 피곤하실 텐데,
물론 뭐 돈까지 내라 해도 또 오실 분 온다고, 그죠? 마침 돈은 안 받지. 그래서 다행이긴 한데, 이 늦은 시간에 여기 오신 거는 뭡니까? 뭔가 사회 공공선을 위해서 좀 우리가 사는 사회를 좀 낫게 만들어 보려고 그런 열정 때문에 모이신 거죠.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이란 두 가지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권의 주체로서, 주권, 최고 권력을 기수하는 주체로서의 국민. 저는 뭐냐 하면은 어린 아이부터 내일 모레 돌아가실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다 포함한 추상적인 그런 국민입니다. 전체 국민. 이게 이제 국민이에요. 이거는 정말 추상적이고 이데올로기적이고 이념적인 그런 국민입니다. 그런 국민에게 주권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주권의 행사자로서 그 최고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으로서의 국민. 이게 유권자 집단. 실제적으로 국가 의사를 결정하는데 참여하는 사람들. 요거는 이제 일정 나이가 돼야 되잖아요. 뭐 전에는 20세인데 지금은 19세인가 돼 있죠, 그죠? 결격 사유가 선거권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제외한 유권자 전체. 이런 국민, 전 다른 것이다. 이렇게 국민을 이원화해서 이렇게 보더라고요. 근데 국민주권주의 하면은 위에 추상적인, 저기다 이제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주권 해도 국민주권주의 저거는 대의제하고 관련된다, 간접민주주의하고 관련된다 이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을 뽑아놓고 국회의원을 뽑아놓으면 그 사람을 맡겨놔놓고 소위 말해 지금 요즘 이야기하는 선거 때만 주권자가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거 때 너 주권 행사하고 나머지는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할 것이다. 이게 바로 주권의 주체로서 전체 국민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지? 국민주권주의. 국가의 의사를 전반적으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주권인데 나는 선거 때만 주권자가 된다고?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저는 계속 그런 의문을 이제 던지고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요 한번 주권의 행사자로 국민입니다. 국민주권론에서 국민을 전체 국민과 유권자 시민, 전체 국민 중 능동적 시민의 총체로 이제 두 가지로 분류를 해요. 그래서 전체 국민은 주권의 기속 주체 보유자, 그러니까 이념적으로만 우리 머릿속에만 주권자입니다. 이고 주권의 현실적 행사자, 현실적 주권자는 유권적 시민의 총체 전체 이해할 때는 그 국민 일정 연령에 달하고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유권자 집단의 현실성 내지 그 구체성으로 말미암아 국민이 직접 주권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요 주권의 행사자를 국민, 요게 이제 실질적으로 그죠? 우리 국가 의사를 결정을 하고 또 참여를 하고 하는 그런 국민입니다. 그래서 국민주권 원리는 위에 있잖아요. 저거는 대의제하고 연관이 되고 밑에 주권의 행사자적 국민, 요거는 직접 민주주의. 여러분들 보니까 우동사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 요게 이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대요. 그 부분 전공자 접니다. 네, 잘 모르셨죠? 네, 그에 대해서 제가 논문을 독일 사례하고 이런 걸 발표한 게 있거든요. 나중에 필요하시면 제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주민참여예산제는 멋지게, 진짜 멋들어지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주민투표도 아니에요. 우리 같으면 주민센터 이런 데 있잖아요. 그 게시판에다가 우리 젊은 대학생들 보면은 어떤 정책을 선호한지 딱지를 막 붙입니다. 그죠? 그래갖고 1순위, 2순위, 3순위를 정해요. 또 인터넷을 통해서도 그렇게 합니다. 주민들이. 거기에는 뭐 19세 이상 필요 없습니다. 청소년들도 다 참여할 수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만약에 이제 김해시의 예를 들면 김해시에서 아주 시급하다고 시민들이 생각하는 정책이 있잖아요. 쭉 나열을 해가지고 1등부터 10등, 뭐 100등 이렇게 해가지고 다 끊어서 예산은 이제 한정이 있는 거니까 그걸 갖다가 일수에다가 먼저 줘요. 배정을 하고 쫙쫙쫙쫙 해가지고 그게 실제 주민참여 예산제 아닙니까? 그게 이제 요 뒤에서 이야기하는 이런 그죠? 직접 민주주의거든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전통적인 법학계에서는 난리가 납니다. 저는 주민 참여 뭐 여기에 대해서 연구 많이 했거든요. 그런 이야기 하면은 나이 든 연세에 있는 그런 교수님들은 이상한 눈으로 봐요. 근데 저는 처음에는 외로웠지만 지금 젊은 학자들이 저를 많이 지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외롭지 않습니다.
자, 국민주권론과 인민주권론. 인민주권 하면 북한에서 쓰는 말이라서 인민. 좀 그렇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우리 헌법 교과서에서도 인민주권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권위주의 정권, 군사정권 하에서는 우리가 금기시된 용어들이 많잖아요. 예를 들면 노동자 못 쓰게 하고, 노동자의 날 메이데이 못 쓰게 하고, 가치중립적인 근로자의 달 이렇게 하잖아요. 인민 못 쓰게 하잖아요. 북한에 쓴다고. 실제 인민민주주의 하는데 이게 이제 직접민주주의와 관련되는 거거든요. 근데 인민 쓰면은 빨갱이 이렇게 보호하잖아요. 그죠? 지금도 보면은 인민 자유롭게 잘 못 씁니다. 헌법교과서에 엄연히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국민주권으로서는 국민의 개념을 국민, 네이션이라고 봐요. 근데 주권의 주체는 국민과 인민. 원래 인민 하는 이야기는 프랑스에서 나온 거거든요. 퍼플러 하는 거, people 하는 게 이제 영어로. 그죠? 프랑스 말은 퍼플러이라거든요. 유권적 시민의 총체를 국민으로 구분해서 이들 각기 그 주체를 하는 국민주권론과 인민주권론으로 이제 구분을 합니다. 자, 한번 봅시다. 국민주권론의 주권의 주체는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전체 국민. 그리고 인민주권론의 주권의 주체는 현실적임의 구체적인 개개인 집단, 즉 유권자 시민 총체. 시민이라는 것도 쓰는 거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지방자치법에서 시민이라 안 쓰고 주민이라 하죠. 그리고 또 학계나 이런 데서 법학계에 가면 지방정부 이야기도 쓰면 이상하게 봐요. 중앙정부에 이제 대응하는 개념으로 지방정부 이런 개념 많이 쓰잖아요. 근데 꼭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는 거. 상당히 가치중립적인, 뭔가 그걸 거세시켜버린, 그죠?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들이죠. 그런 것들이. 그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주상적인 그런 국민주권은 간접민주제, 대의제, 선거할 때만 주권자. 그리고 인민주권론, 유권적 시민의 총체가 현실적 주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는 직접민주제를 이상으로 하는 그런 주권론이 인민주권론입니다. 또 국민주권론 국민의 대표는 무기속위, 선거하면 해가지고 대통령에게 위임해주고 국회의원에게 위임해주고 노터치. 그죠? 저런 추상적인 국민주권론에서는 국민수환제 안 됩니다. 국민투표제도 안 됩니다. 이니셔티브 하는 거 있잖아요. 국민이 제안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도 안 됩니다. 그러나 인민주권론 하면은 우리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례 개편 청구권, 주민감사 청구권, 주민소송제도라든지 주민투표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도화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주권론입니다. 인민주권론 하는 것이. 그래서 헌법교과서에서 항상 국민주권 하면 추상적인 대의제에 초점을 맞춘. 그리고 또 제가 시민참여 이런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하거든요. 논문도 많이 쓰고. 이게 대의제 원리에 은한다 이래요. 학자들이. 나이 든 학자들이. 대의제가 뭔데? 그게 우리가 떠받들어야 하는 정치 원리냐? 우리는 그게 직접 민주주의 힘들어서 있잖아요. 그죠? 힘들어서 국민 숫자가 너무 많고 땅덩어리 너무 크고 하다 보니까 고안해낸 것이 대의제거든요. 우리가 떠받들어야 할 정치의 어떤 원리는 아닙니다. 지금은 인터넷 시대 아닙니까? 방 안에 앉아서도 내 의견을 충분히 개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이, 시대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직접 민주주의 이런 요소를 확대 강화하는 것이 맞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의제 원리는 떠받들어야 할 어떤 제도로 보고 있어요. 예, 또 시민주권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거는 이제 인민주권 이거하고 비슷합니다. 헌법상 국민주권자라고 천명하고 있는데 이거는 공학이 짝이 없어요. 국민은 선거 시에만 주권자이고 그 외에는 모두 국회의원, 대통령 등 행정공무원, 그리고 법관들, 그리고 이제 개인 그런 사회사 이런 데서는 노동자는 배제되고 회장이나 사장 이런 또 간부들이 독자적으로 결정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또 각종 엘리트들이 일반 시민들은 개돼지로 평가하잖아요. 그죠? 저 사람들은 무식해서 몰라. 우리가 해야 돼. 이래가지고 자기들이 독단적으로 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그 결과 대다수 주권자 국민은 본래 어떤 우리 헌법 1조가 담고 있는 그런 정치 원리 이걸 제대로 구현되지 않고 국민들은 항상 소외되고 헌법이 보장하는 그런 기본권조차도 제대로 향유를 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성실하게 살아가는 대다수 국민, 이 시민이 그 의사를 국가사회에 반영함으로써
진정한 주권자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과연 어떻게 해야만 할까? 이거 이제 제가 한번 의문을 하나 던져봤습니다. 지금까지 민주주의로는 학자들이나 뭐 헌법학자, 행정법학자, 그리고 행정학자 이런 사람들, 평론가, 매스컴이 이념으로서만 파악해서 추상적인 실현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이들에게 이론적 역할은 있다, 그죠? 연구비도 그 연구에서 타게 하고, 교수 연구실도 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인텔리gen층에 대한 일정한 영향을 끼쳤다. 이런 사람들이 연구를 해갖고, 그러나 진정한 목표인 그런 시민의 상은 없었다는 그런 한계가 있었습니다. 사회 진정한 계획은 민주주의 대중화 속에서만 가능한 일이고, 보통의 시민이 현장에서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야말로 가장 핵심적인 것이다. 따라서 인간으로서의 나약함이나 사적인 그런 욕망은 잠시 옆으로 제껴두고 평등이라고 하는, 정의라고 하는 인간성, 이런 것을 좌표축으로 해서 사회계획에 참여할 수 있는 운동론, 이걸 목표로 해야 법규근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 보호받지 못한다. 그죠?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너무나 나약하거든요. 그래서 연대하지 않으면은 강력한 권력을 가진 집단에 대항을 할 수 없습니다. 자, 이제 지방자치에 대해서 우리 헌법 보면은 지방자치와 관련해서는 딱 두 가지 조항밖에 안 나와요. 헌법 117조, 118조, 이 두 가지 조항입니다. 이제 제8장에서 지방자치 이렇게 해갖고 117조, 118조 이렇게 준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방자치에 대해서 지금까지 입법자들이나 권력을 가진 자들이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국민이 뭔가 눈을 뜨고 지가 주권자라는 것을 알고 이래 하면은 자기한테 도전이 되고, 그죠? 국민이 똑똑해지는 걸 원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계속 지방자치 안 하고 있다가 이공화국 때는 했잖아요. 면 의원 선거까지도 막 그때 고무신 왔다 갔다 하고 막걸리 받아가지고, 그죠? 그렇게 했잖아요. 그게 중단됐다가 90년도 서서히 이제 싸게 되기 시작해가지고 본격적인 지방자치, 통합지방자치 선거, 지방선거는 95년도적이에요. 95년도 실시됐거든요. 그래서 지방자치,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하면은 그만큼 권력자들이 겁을 낸 겁니다. 지방자치 시행하는 것을. 지방자치 의의가 뭐냐 이거죠. 한번 봅시다. 이거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은 우리 인류사회가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길이고 방향이다. 지방 스스로 통치한다. 이 말 아닙니까? 내 문제에 대해서 내가 결정한다. 자기 결정이거든. 자, 그리고 지방 분권의 최종 목표는 뭐냐? 우리가 지방 분권하자, 국가 균형 발전하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주민에게 권한을, 국가가 가지고 있던 그런 권한,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던 권한, 이걸 돌려줌으로써 국가 사회의 완전한 민주주의라는 것이 사실 뭐 있을까마는, 그죠? 우리 지향점은 그렇습니다. 완전한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일, 즉 지방분권은 지역 공동체 형성, 시민사회 정착을 통해서 지방정부의 책임성 확보, 그리고 지역 간 선의경쟁 유도해서 모든 지방이 창조와 혁신의 주체가 되는 효율적이고 민주주의인 정부를 만드는 것, 여기에 지방자치의 의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분권의 마지막 단계, 이거는 지방자단체 주민들의 가장 가까운, 우리는 이제 광역자단체가 있고 기초자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하고 가장 가까운 기초자단체, 시군구, 여기에다가 최대 하나의 권한 뿐만 아니고 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원을 이양해서 주민 스스로의 손으로 자유단체의 정책을 수립하고 주민이 수립된 정책에 최종적인 책임을 지는 그런 정치 행정 시스템, 이것이 바로 지방분권의 최종적인 단계다, 이런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 이념, 제가 요거 강조하는 부분인데, 우리 헌법이 최고의 원리로 삼고 있는 국민주권주의, 헌법 1조, 그죠? 그리고 참여 민주주의의 지방행정에 실현해 있고, 국민주권주의와 민주주의라는 헌법 이념이 국가사회 구석구석까지 작성해서 활짝 꽃을 피울 수 있도록 국가나 지방자단체의 모든 제도는 이들 헌법 원리가 구체적으로 구현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 저는 이를 국민주권주의와 민주주의의 전국 구석구석화,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우리 작은 어떤 시골 군 단위까지
민주주의, 국민주권주의 이 꽃을 피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라 전체가 민주화되는. 그래서 지방자치가 잘 정착되어 있는 선진국들, 예를 들면은 영국, 미국, 지금 트럼프가 들어서 이상한 나라가 되고 있지만, 그죠? 그리고 프랑스, 뭐 독일, 스웨덴, 스위스 이런 나라들 있잖아요. 지방자치가 오래전부터, 일본도 마찬가지고, 일본은 완전히 성공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우리보다는 한참 어른입니다. 지방자치. 그러거든요. 그래서 민주주의가 성숙되려 하면은 지방자치가 골고루 제대로 지대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방자치 확대 강화는 시대적 흐름이다. 우리가 보면은 지방자치장, 시장이나 뭐 도지사 이런 사람들이 뭐 공감행령을 하고 법을 어기고 지방의원들도 그렇고 그렇게 하면은 보통 국민들은 저 돈 들여가 말라고 지방자치 하노? 나라도 조그만한데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절대 오늘 이제 강의 참여하시는 여러분들은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는 중앙정치권에서는 바라는 바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자꾸 기초자단체 자그만한 거 이걸 자꾸 합치려 하고 창원, 진해, 마산까지 다 합쳤잖아요. 저거는 실제적으로 제대로 지방자치 안 됩니다. 저러다 놓으면은. 선진국에는 보면은 지방자치단체 있잖아요. 기초. 일본 같으면 시정촌 하거든요. 촌 같은 경우는 천 몇 명 인구가 이래밖에 안 됩니다. 그 자치의회가 있고 다 있어요. 시장 뽑고 이렇게 하거든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에 보면은 카운티, 시티, 바로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 인구가 얼마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잘 자치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우리는 자꾸 멍청해요. 그러면 지방자치 제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요 이제 제가 써놨습니다만은 유럽 지방자치 헌장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지방자치 헌장을 마련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헌장까지 마련되지 못했고 세계 지방자치 선언 정도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내용에 보면은 지방자치라는 것은 세계사적 흐름이고 그리고 가장 바람직한 행태는 가장 기초적인 자치단체 시군구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권한을 최대한 부여해주고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 이것도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기초자치단체에 줘야 된다. 그리고 이제 광역이나 이거는 기초가 할 수 없는 거. 또 국가도 있잖아요. 기초나 광역자치단체가 할 수 없는 거. 보충적으로만. 보충성의 원칙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지방자치의 어떤 방향이다. 나가야 할 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계 헌장 이런 데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 현주소 간단히 제가 나름대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방에 사람이 없어. 여러분 다 느끼고 계시잖아요. 우리 고향의 예를 이제 들어보면 제가 초등학교 들어갔을 때 초등학교가 전체 인원이 한 800 몇십 명 됐거든요. 그때 우리가 베이비 부모 세대니까 그랬거든요. 그게 뭐 지금 폐교된 지 몇십 년이 돼버렸습니다. 그 학교가. 그리고 중학교도 저는 시골에서 나왔는데 제가 사회인데 이미 문을 닫고 없어요. 어떤 마을에 가면은 이장을 한갑이 훨씬 넘으신 분들이 하잖아요. 할머니 돌아가시면은 상념할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한 2, 3년 전에 저는 고향이 합천인데 저보고 이제 합천 군사 백년사 이 집필하는데 법, 행정 영역, 정치 영역 그걸 제보고 집필해달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료들을 쭉 보면서 보니까 60년대, 70년대 있잖아요. 우리 합천군의 인구가 20만에 육박했어요. 지금 현재는 아마 한 2, 3만 명이 되려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없습니다. 사람이 없으니까 학교도 다 문을 닫아야 되고 사람이 있어야 주민세라도 거듣고 그죠? 공장에 또 일도 하게 되고 그럼 법인세 거듣고 이럴 건데 세원이 없어 세원이. 네. 그리고 지방에는 또 돈이 없어요. 여기 제가 표를 또 제시해 놓고 있는데 돈이 없습니다. 군 단위에서는 재정 자립도가 8%, 많아야 11% 이런 수준에 머물러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할 자치다, 20%밖에 자치를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나 군 단위에서는 1할도 안 됩니다. 자치권 행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군에서 거둬들인 세금으로 공무원도 일정 수준 필요하잖아요. 공무원 월급도 못 줍니다. 근데 무슨 지방자치입니까? 그죠? 예. 사람도 없고 돈도 없고 그리고 재정자립도 돈이 없으니까 그죠? 저거밖에 안 되고 그리고 수도권 편향의 국회 구성 나중에 표가 있는데 한번 보시면
인구가 서울, 경기, 인천 하면은 거의 48% 9% 되잖아요. 인구 비례를 국회의원 지역구를 뽑으니까 거의 한 반 정도가 서울, 경기, 인천 국회의원이잖아요. 근데 저희들 고향인 합천에서는 예전에 합천군에서 한 명 국회의원 뽑았잖아요. 그러면 농민을 대변해주고 했잖아요. 합천군을 대변해주고 했는데 지금은 합천, 어령, 함안인가 봐 이렇게 합쳐가지고 한 명밖에 못 뽑잖아요. 밀량까지입니까 지금은. 그렇거든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농촌을 대변해 줄 수 있는 국회의원이 없는 거죠. 그리고 국회의원들은 법률을 제정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들은 수도권 이익을 대변하는 그런 법률을 제정할 수밖에 없겠죠. 여러 가지 국가 정책의 왜곡, 심각한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비례대표까지 합치면 김해 있는 사람 비례대표를 국회의원 잘 안 보내잖아요. 서울에서 활동하고 좀 내놓으라 좀 알려진 사람, 언론에 잘 나오고 한 사람만 비례대표 뽑아 올리잖아요. 그거 합치면은 수도권 국회의원이 과반이 훨씬 넘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지? 심각합니다. 그리고 지역주의, 그죠? 전라도, 경상도, 막대기 꽂아도 당선된다. 알합니까? 그죠? 심각하죠? 자, 그럼 어떻게 할 건가? 한번 고민을 해봅시다. 자,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인구 집중도. 전에 뭐 조금 오래된 자료이긴 한데, 지금도 뭐 거의 유효한 그런 자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50%가 넘어가는 시기가 뭐 2015년 했는데 아직까지 넘질 않았습니다. 그죠? 저는 예측이었으니까 아마 20년, 30년 이래 되면은 아마 50%가 훌쩍 넘어갈 겁니다. 좁은 땅, 한반도 허리에 그 많은 사람들, 건물들이 있으면은 저 꺼지지 않을까 저는 그게 걱정이 돼요. 그리고 수도권 인구 추이 보면은 저렇게 자꾸 늘어나고 지방은 자꾸 축소되고 요즘 그 군 이런 거 소멸 이런 걱정 많이 하잖아요. 그죠? 사라진다. 좀 세월이 하려면은 일본도 지금 그런 걱정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자, 그리고 2010년 100대 1000대 기업 분포 보면은 한번 보십시오. 서울이 532개, 경기가 137개, 인천 31개. 저 밑에 보시면은 부산은 조금 광역이라서 55개 정도 되네요. 그죠? 전라도, 경북으로 가면은 몇 개 되지도 않습니다. 저기 뭐 공장이 있어야 세금도 거듭할 거 아닙니까? 그지? 요 보시면은 수도권이 70%, 1000대 기업. 자, 그리고 지자체별 재정 자립도. 요거는 이제 최근 자료인데, 10%가 안 되는 그 군이 한 3개, 그 정도 있고요. 그리고 10에서 30% 이래 많습니다. 가장 높다 해도 70대 90%, 뭐 서울 경기쯤 되겠지.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가 제대로 되려면 돈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죠? 국가가 국세로 꽉 잡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문제가 많은 거죠. 자, 그리고 기초자단체 재정자립도 이것도 좀 오래된 전에 제가 썼던 자료인데 최근 그 막 찾아보려니까 잘 검색이 안 돼서 옛날 거 그대로 가져서 큰 변화가 없을 겁니다. 기초단체 재정자립도 상위 10곳을 이렇게 뽑아놨는데 보면은 서울이 전부 경기도고 요런 것들 서울 중구 같은 85.7% 이렇게 높습니다. 그리고 기초단체 재정자립도 하위 10곳 줄로 전라도가 많습니다. 경북도 있던데 보니까 봉화 이거는 이제 소멸군이 될 수 있습니다. 그지? 그러니까 보면은 7.2%밖에 안 되는 완도군 같은 경우는 재정자립도가. 자, 그리고 지방자단체 재정자립도 요거는 좀 세밀하게 그죠? 쭉 해놨는데 이것도 뭐 비슷합니다. 자, 그리고 국세지방세 비율 요것도 옛날 자료이긴 한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80대 20밖에 안 됩니다.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이. 그래서 이걸 갖다가 참여정부 때 좀 고쳐보려고 했거든요. 그 서울 경기에 1000대 기업이 70% 이상이 거기 다 모여있고 세금을 거두면은 지방세로 확 돌려주버리면은 덕이 되는 자단체는 서울 경기 인천밖에 없는 거예요. 고민하다 그래 못하고 보조금 주는 걸로 국세로 거두어가지고 못 사는 자유단체는 돈을 정부에서 나눠주는 것으로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여하튼 간에 이거는 조금 구조적으로 개선이 돼야 할 그런 부분입니다. 국세 대 지방세 비율, 이제 OECD 국가라 세계 이제 그런 나라들을 해놓은 거거든요. 근데 선진국도 보면은 9대 1 정도 되는 나라도 있어요. 예를 들면 영국 같은 경우. 근데 그거는 왜 지방자치 잘 되고 그러지? 돈이 지방에서 지방자단체가 많이 들어가는 것이 주로 복지 아닙니까? 주민복지. 이걸 갖다 중앙정부가 다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처 수상 시절에는 그것도 자꾸 줄이려고 해가지고 복지가 많이 후퇴되긴 했죠. 그죠? 네. 그래서 그런 특수한 예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선진국 잘 되고 있는 나라들은 국세 대 지방세가 6대4, 5대5 경우에 따라서는 지방세가 더 많은 그런 나라들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8대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회의원 정수 수도권 변경 이것도 좀 한번 보시면 보십시오. 우리 지역구가 253개지에 그리고 비례대표 47개 그러니까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그렇습니다. 예전에 이제 19대에서는 이게 246개였고 이게 54개인가 그랬죠, 그죠? 근데 국회의원들이 또 선거구 조정하고 하면서 자기 밥그릇 안 뺏기려고 오히려 비례대표를 줄여버렸죠. 그쵸? 보시면 한번 보십시오. 서울, 인천이 13입니까? 19입니까? 네, 13. 서울이 49, 경기 60. 보십시오. 이 지방은 숫자가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서울, 경기, 인천 합치면 반까지는 안 됩니까? 근데 비례대표까지 합쳐버리면은 수도권 국회의원이 과반이 넘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할고? 국가 제도적인 측면에서 저는 이제 이렇게 봤습니다. 여전히 해법은 참여정부 때 제시했던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 이게 답이다. 국가 제도 계획 차원에서는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우리가 내년 지방선거 때 헌법 개정한다 약속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학자들도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헌법의 기본 원리, 국민주권주의, 민주주의 원리 이런 것처럼 지방분권주의를 헌법의 기본 원리로 헌법 1조에다 담자. 그래야만 국가가 그죠?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때는 지방분권이라는 걸 중요시 여기면서 입법도 하고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담자 이런 이야기. 그래서 분권 이념을 헌법에 명시를 하자. 근데 중앙정부 공무원들 있잖아요. 꽉 쥐고 돈 안 내줄래 합니다. 그리고 권한 안 줄라 그래요. 그럼 뭐라고 서울에서 앉아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금 세종시 앉아있겠지만 지방자단체 공무원은 무능하다. 일 잘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지도 감독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논리가 딱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저거 깨야 됩니다. 깨기 위해서는 우리 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지방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여야 할 것 없이 힘을 합쳐가지고 쟁취해야 됩니다. 지방 분권. 네. 그리고 이제 지역 정당 설립, 지역 정치결사의 자유권 확대 주장. 이 지역 정당 설립과 관련해서 저도 논문 쓸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정당을 만들려 하면 어때야 됩니까? 서울에 그걸 두어야 되고, 광역자단체인가 5개인가 뭡니까? 당원들을 모집해가고 중앙선관위에 등록하고 해야 되지. 근데 선진 외국에서는 지역 정당도 만들어요. 우리처럼 그렇게 엄격하지 않습니다. 정당 설립에. 그죠? 그래서 저기서도 시의원을 추천하고 해서 당선시키고 이렇게 합니다. 지방자단체 국정참여제도 확대 강화. 지방자단체는 여러 측면에서 많이 제외되어 있고 배제되어 있거든요. 자, 그리고 재정분권 아까 6대4 정도 최소한 6대4 정도 돼야 되잖아요. 국세와 지방세 이런 이야기고 선거법을 개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역구 50%, 비례대표 한 50% 이렇게 되고 또 가능하면 중대선거구제, 그죠? 그럼 지역감정 이런 걸 좀 해소시킬 수 있는 그리고 상원제도를 도입해야 된다. 우리는 단일형 그런 국회 아닙니까, 그죠? 미국이나 뭐 이런 데는 보면 양원제도잖아요. 워낙 우리가 서울 집중, 경기 수도권 집중이 강하기 때문에 지역을 대변하는 그런 상원 이거 만들자 하는 것이 우리 분권형 헌법 개헌을 연구한 학자들, 시민운동단체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도입대가 헌법 개정하면 되긴 되는데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네. 대통령 선거 결선 투표제, 그리고 완전한 복지국가, 대학 등록금 부상화 뭐 이런 이야기, 대체 에너지 파이조 확대, 완전히 해체하고 저거 한번 터져버리면 이거는 우리는 절대 납니다. 그지? 그쵸? 네. 대체 에너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데 주로 원자력이라든지 화력이라든지 이거는 중앙 집권적 에너지 정책이 가능한 것이고 대체 에너지, 태양열, 풍력 이런 것들은 지방분권형 에너지 정책하고 관리됩니다. 그죠? 보면은 조그만한 태양열 설치하는 그런 기업들 우리 마을 옆에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우리 시민은 어떻게 할까? 고차가 된 지역주의 극복해야 되고 우리죠? 의식을 좀 바꿔요. 이거 누가 한 이야기입니까? 존재를 배반하는 의식을 탈피하는 거. 홍치아 선생이 하는 이야기죠. 자기는 노동자면서 맨날 새누리당 찍는 거라. 그걸 벗어나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지연, 학연, 혈연 이런 거 탈피해야 되겠고
국가 및 지방 행정의 주권자로 적극적인 참여, 권리의 잠자한테 보호받는다. 그죠? 우리가 승리의 역사 공감 확산, 4.19 세대, 저도 386 세대에 속합니다. 저도 대학 다니고 할 때에요. 맨날 그때 시위였어요. 6월 항쟁. 안 나가면 막 근질근질해. 노래 막 뛰어다니고, 그죠? 그래서 그때 세대들이 우리 촛불혁명에서도 아이들 끄고 막 노고, 그죠? 이랬잖아요. 왜? 우리는 승리를 했거든요. 직선제 헌법을 쟁취를 했잖아요. 그리고 아마 그 촛불 세대도 그런 엄청난 승리의 경험을 한 거거든요. 이게 아마 체화되고 그 아들 자식들에게도 아마 전수가 되지 싶어요. 우리는 앞으로는 역사 발전, 민주주의 발전이 후퇴하지 않지 않을까, 저는 그런 긍정적인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굳건한 시민연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겠죠, 그죠? 예,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시민권 들여다보기 두 번째 강의, 강재규 인제대 교수님의 국민주권과 지방자치 강의를 마칩니다. 다음 주에는 11월 2일 목요일 7시부터 최태욱 한림국제대학원 정치경영연구소 소장님께서 국민주권 실현의 정치체제라는 제목의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결정체가 돼가지고 참여정부, 대통령이 뭐 정부 이름도 참여정부, 그 정부를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에게 각인이 됐다는 거. 이번에 촛불 혁명도 있잖아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 국가의 최고의 권력입니다. 저것이 국민이 보유한다는 것. 그리고 모든 국가 권력의 정당성의 근거가 국민에게 있다는 것. 이게 바로 국민주권주의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초기에 미국 독립선언 그리고 프랑스 인권선언 이 속에 이 이념들이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주권 다시 한번 정의를 해보면은 국가 의사를 전반적이고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최고의 권력 또는 권위, 이걸 갖다가 주권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주권이라는 것은 국가와의 관계에서는 독립적인 독립성을 가지는 권력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내 한국가 내에서는 그것이 최고의 권력입니다. 뭐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 이거보다도 더 위에 있는 최고의 정점에 있는 그런 권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권은 우리가 국가 권력,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 이거는 분리가 가능하거든요. 이거는 헌법에 의하여 헌법이 제정됨으로써 또 개정됨으로써 부여된 권력이다, 이래 할 수 있는데, 이 주권이라는 것은 헌법 이전부터 있는 시원적인 그런 성격을 가진 권력이다. 국가 이전, 헌법 이전, 제정 이전부터 존재하는 권력이다. 이거는 국민에게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그런 권력이다. 이래서 우리가 시원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항구적입니다. 단절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나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입법, 사법, 행정. 통치권은 입법, 사법, 행정 이렇게 나눌 수 있거든요. 이거는 나눌 수 있는 권력이 아니에요. 단일 불가분성. 그리고 또 누구에게인가 양도할 수 있는 그런 권력이 아닙니다. 그래서 불가양성,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율적인 권력. 우리 국민들이 결단을 해버리면은 뭐 하여튼 이번처럼 대통령을 끌어내릴 수도 있고, 뭐 잘못이 크면은 목을 쳐버릴 수도 있고, 이러한 성격의 권력이 바로 주권입니다. 시원적인 권력, 항구적인 권력, 불가분적인 권력, 그리고 자율적인 권력,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국민이란 뭔가? 여러분들 국민은 우리 다 국민 아니에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제가
법과대학에 처음에 들어가가지고 헌법을 공부하면서 국민을 헌법에서 정의를 해요. 그리고 국민주권주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헌법학자들 대부분이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가지고 주권 그리고 또 국민 이걸 갖다가 아주 가치 중립적으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우리 헌법 정신, 헌법 1조의 정신은 그게 아닌데 저는 항상 그런 의문을 품었어요. 우리 헌법 10조나 이런 거 보면 인간의 존엄성 존중이라든지 행복 추구권 이런 걸 국민의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거든요. 근데 좀 전에 이야기했던 국민주권주의, 민주주의 원리, 또 법치주의, 또 문화국가 원리, 평화국가 원리 이런 것도 헌법의 기본 원리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런 헌법의 기본 원리라든지 또 권력을 분립하고 상권 분립을 하고 옥권 분립을 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우리 헌법 10조 인간의 존엄성 이걸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 하는 것을 저는 보고는 헌법교에서 보고는 저는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는 문학을 하고 싶고 그랬는데 그 법학이 과연 적응이 맞을까? 과연 적성에 맞을까? 걱정은 좀 됐었는데 법학을 공부해보니까 인권이 뭐고 평등이 뭐고 자유가 뭐고 정의가 뭐고 이렇게 나오더라고. 저는 사실은 황홀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사회단체에 가서 의의를 가끔씩 할 때도 있고 한데 항상 헌법 1조 국민주권주의, 민주주의 이걸 무척 강조를 합니다. 근데 학회나 이런 데 공법학회, 지방자치부학회 이런 게 막 있거든요. 저희들이 활동하는 학회가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소위 말해서 저거는 순사쿠라 이렇게 보는 경향. 그리고 이 항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민주권주의. 예전에 군주국가 시절에는 군주주권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국가주권 이런 게 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프랑스는 시민혁명이 성공을 거두고 안 했습니까? 그리고 미국도 마찬가지거든요. 영국하고 뿌리가 같으니까 미국도 시민혁명, 독립선언문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게 되었는데 독일에서도 시민혁명 움직임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독일에서는 시민혁명이 성공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이웃나라 영국이나 프랑스 이런 데서는 시민혁명이 성공을 거두고 그때 군주왕은 단두대에 서서 목이 날아가고 이런 역사적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독일도 뭔가 바꾸기는 바꿔야 되는데 주권 저걸 어떻게 배분을 하지? 어떻게 누구에게 주지? 하다 보니까 원래 주권이라는 것은 왕이건 그죠? 그리고 국민이건 이런 자연인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거든요. 근데 애매하게 국가라는 그런 조직에다가 주권이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시민혁명을 피해가기 위해 하나의 수단으로서 국가주권론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국가에서는 대부분의 나라가 국민주권 국가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제목에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 원리로서의 국민주권주의 이렇게 그래서 우리 헌법 1조에서 1항 2항에서 이야기하는 거 이제 국민주권주의 그리고 민주주의 원리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헌법은 국가의 최고법이잖아요. 우리가 근본법이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헌법 제1조 가장 그죠? 첫 조항에다가 물론 헌법 전문이 있습니다만은 첫 조항에다가 저렇게 딱 규정을 했습니다. 민주주의, 국민주권주의 이게 이제 헌법의 원리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원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거든요. 민주주의가 뭡니까? 우리가 말하는 백성의 주인인 그런 정치 원리거든요. 그리고 국민주권주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국민주권주의 원리, 민주주의 원리 이게 우리 헌법의 가장 중요한 기본 원리입니다. 이거는 뭘 의미하느냐면은 국가 권력은 일반적으로 상권으로 분리를 해서 보잖아요. 국회가 법률을 제정할 때는 이런 헌법 원리에 맞게끔 저걸 이제 구체화할 수 있도록 법률을 제정을 해야 됩니다. 입법부에 대한 어떤 구속력 이게 있는 것이죠. 그리고 행정부, 대통령을 비롯해서 정부, 그죠? 이 사람들은 법령을 집행하는
그런 권한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법을 집행할 때, 행정을 행할 때 이 원리에 충실하게끔 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사법부 재판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이 원리에 충실하게 재판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모든 국가 기구를 구속하는 원리, 뭐랄까, 지향점이랄까, 그겁니다. 자, 그래서 민주주의 원리, 국민주권주의 원리, 헌법 1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어요. 자, 국민주권주의, 국민주권, 뭔지 한번 봅시다. 자료 보시면 국민주권이라 하는 것은 국가의사, 대한민국의 의사, 이걸 갖다가 전반적으로 그리고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최고의 권력, 그죠? 그게 주권이거든요. 그게 주권입니다. 우리가 국민주권 할 때. 그러니까 국가의 의사를 전반적으로, 그리고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힘, 그게 주권입니다. 이게 누구에게 있다고요? 우리 국민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여정부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저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거, 그죠? 이걸 갖다가 국민 개개인의 가슴 속에 심어준 거. 저는 이게 사실 아주 가장 잘한 거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물론 이것이 참여정부 노무현 대통령이 갑자기 툭 튀어나와가지고 한 건 아니겠죠. 옛날부터 우리가 4.19 혁명도 있고 또 60항쟁도 있고 또 뭐 그전에는 또 3.1운동도 있고 그죠? 민중들 쭉 쌓아왔던 그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강해요. 왜? 법학자들은 법 해석학적인 측면에 아주 무게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뭔가 사회의 바람직한 방향을 위해서 잘못된 법을 고쳐야 되고 이런 주장보다는 지금 현재 법 조문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문은 그 의미가 뭐고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렇게 이제 중점을 두거든요. 그래서 조금 혁신적인 요런 이제 진보적인 요런 이야기를 하면은 이상하게 봐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 학자들은 외롭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지역사회에서 많은 활동을 하시면서 외로움 같은 거 앞서 나간 사람도 좀 외롭거든요. 그런 걸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오셔가지고 동질감을 가진 분들이 만났기 때문에 조금 더 위안이 되고 위로가 될 것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오늘 왜 오셨어요? 여기 왜 오셨습니까? 낮에 일하시고 되게 피곤하실 텐데 물론 뭐 돈까지 내라 해도 또 오실 분 온다고 그죠? 마침 돈은 안 받지. 그래서 다행이긴 한데 이 늦은 시간에 여기 오신 거는 뭡니까? 뭔가 사회의 공공선을 위해서 좀 우리가 사는 사회를 좀 낫게 만들어 보려고 그런 열정 때문에 모이신 거죠.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이란 두 가지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권의 주체로서 주권 최고 권력 기수하는 주체로서의 국민. 저는 뭐냐 하면은 어린 아이부터 내일 모레 돌아가신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다 포함한 추상적인 그런 국민입니다. 전체 국민. 이게 이제 국민이에요. 이거는 정말 추상적이고 이데올로기적이고 이념적인 그런 국민입니다. 그런 국민에게 주권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주권의 행사자로서 그 최고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으로서의 국민. 이게 유권자 집단. 실제적으로 국가의사를 결정하는데 참여하는 사람들. 요거는 이제 일정 나이가 돼야 되잖아요. 뭐 전에는 20세인데 지금은 19세인가 돼 있죠, 그죠? 결격 사유가 선거권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제외한 유권자 전체 이런 국민, 전 다른 것이다. 이렇게 국민을 이원화해서 이렇게 보더라고요. 근데 국민주권주의 하면은 위에 추상적인 저기다 이제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주권 해도 국민주권주의 저거는 대의제하고 관련된다, 간접민주제하고 관련된다 이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을 뽑아놓고 국회의원을 뽑아놓으면 그 사람을 맡겨놔놓고 소위 말해서 지금 요즘 이야기하는 선거 때만 주권자가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거 때 너가 주권 행사하고 나머지는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할 것이다. 이게 바로 주권의 주체로서 전체 국민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지? 국민주권주의. 국가의 의사를 전반적으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주권인데
나는 선거 때만 주권자가 된다고?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저는 계속 그런 의문을 이제 던지고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요 한번 주권의 행사자로 국민입니다. 국민주권론에서 국민을 전체 국민과 유권자 시민, 전체 국민 중 능동적 시민의 총체로 이제 두 가지로 분류를 해요. 그래서 전체 국민은 주권의 기속 주체 보유자, 그러니까 이념적으로만 우리 머릿속에만 주권자입니다. 이고 주권의 현실적 행사자, 현실적 주권자는 유권적 시민의 총체 전체 이해할 때는 그 국민 일정 연령에 달하고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유권자 집단의 현실성 내지 그 구체성으로 말미암아 국민이 직접 주권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요 주권의 행사자를 국민, 요게 이제 실질적으로 그죠? 우리 국가 의사를 결정을 하고 또 참여를 하고 하는 그런 국민입니다. 예, 그래서 국민주권 원리는 위에 있잖아요. 저거는 대의제하고 연관이 되고 밑에 주권의 행사자 국민, 요거는 직접 민주주의. 여러분들 보니까 우동사에서는 주민 참여 예산제 요게 이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대요. 그 부분 전공자 접니다. 네, 잘 모르셨죠? 네, 그에 대해서 제가 논문을 독일 사례하고 이런 걸 발표한 게 있거든요. 나중에 필요하시면 제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주민 참여 예산제는 멋지게 진짜 멋들어지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주민 투표도 아니에요. 우리 같으면 주민센터 이런 데 있잖아요. 그 게시판에다가 우리 젊은 대학생들 보면은 어떤 정책을 선호한지 딱지를 막 붙입니다. 그죠? 그래갖고 1순위, 2순위, 3순위를 정해요. 또 인터넷을 통해서도 그렇게 합니다. 주민들이. 거기에는 뭐 19세 이상 필요 없습니다. 청소년들도 다 참여할 수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만약에 이제 김해시의 예를 들면 김해시에서 아주 시급하다고 시민들이 생각하는 정책이 있잖아요. 쭉 나열을 해가지고 1등부터 10등, 뭐 100등 이렇게 해가지고 다 끊어서 예산은 이제 한정이 있는 거니까 그걸 갖다가 일수에다가 먼저 줘요. 배정을 하고 쫙쫙쫙쫙 해가지고 그게 실제 주민참여 예산제 아닙니까? 그게 이제 요 뒤에서 이야기하는 이런 그죠? 직접 민주주의거든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전통적인 법학계에서는 난리가 납니다. 저는 주민 참여 뭐 여기에 대해서 연구 많이 했거든요. 그런 이야기 하면은 나이 든 연세에 있는 그런 교수님들은 이상한 눈으로 봐요. 근데 저는 처음에는 외로웠지만 지금 젊은 학자들이 저를 많이 지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외롭지 않습니다. 자, 국민주권론과 인민주권론. 인민주권 하면 북한에서 쓰는 말이라서 인민. 좀 그렇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우리 헌법 교과서에서도 인민주권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권위주의 정권, 군사정권 하에서는 우리가 금기시된 용어들이 많잖아요. 예를 들면 노동자 못 쓰게 하고 노동자의 날 메이데이 못 쓰게 하고 가치중립적인 근로자의 달 이렇게 하잖아요. 인민 못 쓰게 하잖아요. 북한에 쓴다고. 실제 인민민주주의 할 때 이게 이제 직접 민주주의와 관련되는 거거든요. 근데 인민 쓰면은 빨갱이 이렇게 보고 하잖아요. 그죠? 지금도 보면은 인민 자유롭게 잘 못 씁니다. 헌법 교과서에 엄연히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국민주권으로서는 국민의 개념을 국민, 네이션이라고 봐요. 근데 주권의 주체로 국민과 인민. 원래 인민 하는 이야기는 프랑스에서 나온 거거든요. 퍼플러 하는 거, people 하는 거 이제 영어로. 그죠? 프랑스 말로는 퍼플러이라거든요. 유권적 시민의 총체를 국민으로 구분해서 이들 각기 그 주체를 하는 국민주권론과 인민주권론으로 이제 구분을 합니다. 자, 한번 봅시다. 국민주권론의 주권의 주체는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전체 국민. 그리고 인민주권론의 주권의 주체는 현실적임의 구체적인 개개인 집단, 즉 유권자 시민 총체. 시민이라는 것도 쓰는 거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지방자치법에서 시민이라 안 쓰고 주민이라 하죠. 그리고 또 학계나 이런 데서 법학계에 가면 지방정부 이야기도 쓰면 이상하게 봐요. 중앙정부에 이제 대응하는 개념으로 지방정부 이런 개념 많이 쓰잖아요. 근데 꼭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는 거. 상당히 가치중립적인, 뭔가 그걸 거세시켜버린, 그죠?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들이죠. 그런 것들이, 그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국민 주상적인 그런 국민주권을 간접민주제, 대의제, 선거할 때만 주권자, 그리고 인민주권론, 유권적 시민의 정체가 현실적 주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는 직접민주제를 이상으로 하는 그런 주권론이 인민주권론입니다. 또 국민주권론 국민의 대표는 무기속위, 선거하면 해가지고 대통령에게 위임해주고 국회의원에게 위임해주고 노터치, 그죠? 저런 추상적인 국민주권론에서는 국민수환제 안 됩니다. 국민투표제도 안 됩니다. 이니셔티브 하는 거 있잖아요. 국민이 뭐 제안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도 안 됩니다. 그러나 인민주권론 하면은 우리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례 개편 청구권, 주민감사 청구권, 주민소송제도라든지 주민투표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도화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주권론입니다. 인민주권론 하는 것이. 그래서 헌법교과서에서 항상 국민주권 하면 추상적인 대의제에 초점을 맞춘, 그리고 또 제가 시민참여 이런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하거든요. 논문도 많이 쓰고. 이게 대의제 원리에 은한다 이래요, 학자들이. 나이 든 학자들이. 대의제가 뭔데? 그게 우리가 다 받들어야 하는 정치 원리냐? 우리는 그게 직접 민주주의 힘들어서 있잖아요. 그죠? 힘들어서 국민 숫자가 너무 많고. 김해 설정! 이번 방송은 김해시에서 주최하고 사단법인 생활자치 커뮤니티 우리 동네 사람들이 주관한 시민권 제대로 들여다보기 두 번째 강의인 강재규 인제대 교수님의 국민주권과 지방자치 강의의 실황입니다. 95년 9월 1일 인제대학교 발령받아오면서 제가 이제 마음에 새겼던 것은 첫째가 뭐냐면은 실천적인 지식이 되자. 교수는 이제 공부하고 연구하는 사람, 그리고 또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런 교육자니까 우리가 공부하고 연구하고 하는 거는 뭔가 지 혼자 뭐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자기가 연구한 것을 토대로 해서 좀 사회를 좀 나은 방향으로 바꾸자 하는 그런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혼자 뭐 책상 앞에 앉아서 연구한 거 그냥 발표하는 것만으로 그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제가 공부한 것을 사회에 좀 접목시켜서 뭔가 좀 개선해 내려는 그런 목적을 하나 두고 있었고요. 또 하나는 지역 밀착형 교수가 되자. 지금 제가 말씀 중에도 나오겠지만 수도권 집중 이게 좀 심각하잖아요. 대한민국 인구의 50%를 차지하고 이렇거든요. 물론 산업 구조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사회의 여러 가지 모순이나 문제점들은 수도권 집중 여기서 비롯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특히 우리 인제대학교 같은 경우도 서울 경기 출신 교수님들이 참 많습니다. 세계의 대학, 뭐 민족의 대학 이런 걸 지향하다 보니까 우리 지역분들보다는 서울, 경기 또 제자도 서울에 있고 하다 보니까 그래요. 그런 분들 중에 일부는 김해나 부산에 주소지를 옮겨가지고 생활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지금도 여전히 서울에서 주말이면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김해 같은 경우도 인구가 한 54만 이래 안 됩니까? 대학이라는 것은 온갖 전문가 집단들이 다 모여있는 싱크탱크 기관이다 이래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들 서울로 가려 하고 여기서 이제 오셨다가 좀 경력 쌓아서 또 가시고 그거는 안 맞는 것 같다. 저는 그래서 여기에 때를 묻기로 그래서 지금까지 이 두 가지 제가 생각한 거는 현재 실천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오늘 저에게 주어진 강의 제목은 보시는 바와 같이 국민주권과 지방자치 상당히 주제가 광범위합니다. 국민주권이라는 거 우리 국민이면 누구나 대충 알죠, 그죠? 뭔지. 그러나 또 새로운 이제 주권이 뭔지 들어가 보면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강좌에 참여하신 분들은
이제 전공 지식을 조금 가미를 해가지고 국민주권이 뭔지 한번 같이 살펴보는 그런 계기로 삼고, 또 지방자치, 그 국민주권하고 지방자치는 어떤 의미를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헌법 1조 노래 아시죠?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헌법 1조를 잘 아실 거예요. 1조 1항, 2항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군주국가 아니고 그죠? 독재국가 아니고 민주국가고 공화국가다. 이런 의미죠.